작년 이맘때쯤 중국발 해외 토픽으로 전해들었던 우한의 폐렴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시 당국은 최근 며칠간 우한에서 폐렴 의심 증상인 발열 환자가 15,000명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뒷걸음질 쳤고 전 세계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요?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지역에서도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가을에 발표한 강릉형 뉴딜, 이 정책으로 새로운 강릉의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떨까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시장 김한근입니다. 네, 강원연구원 연구본부 노승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만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시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복 시사평론가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강릉형 뉴딜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한국형 뉴딜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본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이번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강릉형 뉴딜이 있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뉴딜 정책을 독자적으로 전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근데 이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 이거 어렵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경기를 회복하고자 경기 부양 정책으로 원래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한국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1930년도에 그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후버댐이라는 토목공사,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의 경기를 부양했던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지금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그런 게 바로 한국형 이제 K 뉴딜 정책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저탄소 친환경 이런 그린 경제로 나아가자는 뭐 이런 그린 에너지, 그럼 이모빌리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디지털 뉴딜 정책은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이죠. ICT 기반으로 한 데이터 댐, 뭐 원격 진료 이런 거를 전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득 격차라든가 또 이제 실업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으로 지금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뉴딜은 좀 저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 필요한 건지 그 이유가 있다면 뭔지 그 평론가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지역형 그 뉴딜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왜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과연 이제 지역형 뉴딜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강릉에 맞는 어떤 지역에 특화된 그 공모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릉형 뉴딜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이 바뀐 거네요. 이름만? 이름만 바꾼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뭐 25년까지 일자리 83,000여 개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기한과 그 재원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게 뉴딜 정책이다. 라고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강릉형 뉴딜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와 정책 비전 제시를 하는 정부 정책이 큰 틀이 있더라도 지방정부에 오면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것이 사실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의 가장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정부의 정책과 매칭을 시켜서
강점을 살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산업화를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 강릉형 뉴딜이고요. 예. 그럼 강릉이 무슨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강릉은 문화와 관광, 예술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에서보다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트 뉴딜이라는 명칭을 앞에 내세우고 문화와 예술을 산업화를 시켜서 강릉의 궁극적으로는 강릉의 관광산업, 우리 강릉의 이제 한 70%가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동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심 모멘텀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강릉형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도 어떻게 보면 강릉에 맞게끔 또 추진을 그렇습니다. 하시겠네요. 네네네. 그럼 그 디지털 뉴딜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지금은 모빌리티가 전체적으로 이제 탈 것이 전부 다 전자화돼서 그 자체가 컴퓨터 기계입니다. 그러면 교통 우리가 디바이스들을 좀 더 강화하는 우리 강릉 실정에 맞는 교통 체계 구축에 디지털 체계들을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물류단지, 이 최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기술을 입힌 그런 물류단지를 좀 조성을 하자. 그 다음에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은 예전 과거의 어떤 축산이 아니라 ICT 축산단지라 그래서 냄새를 없애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자동으로 제어해서 예. 하는 그런 단지를 키우는 사업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의 강릉형 사업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중에 뭐 하실 네. 말씀. 예. 그 이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신년사 발표하신 것 중에서 그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그 굉장히 가슴에 닿는 얘기가 뭐냐면은 법고라는 거는 이 법도를 지키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 법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칙인데, 근데 이제 지금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 부분이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디지털 강릉형 그 뉴딜에 네, 대해서 디지털 뉴딜 이제 그 강릉형 그거에서 회의적으로 보는 게 시스템은 첨단인데 사람이 스마트하지 못해.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뭐 기계를 그것도 있지만은 이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공무원한테 여쭤봐요. 이거 왜 합니까? 그랬더니 하라니까 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먼웨어를 어떻게 길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 이런 계획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후 과제로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우선 뭐 당장 뭐 이모빌리티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얘기드려서 죄송한데 강릉시가 어떤 금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돈만 가지고 있다가 외부 업체 오면 그냥 주고 여기는 인프라를 하나도 못해요. 참여하는 업체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강릉형 뉴딜이라고 이름을 했으면은 옵션으로 좀 묶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뉴딜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지쳐져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는 1년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비대면 온라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예. 그거의 핵심은 뉴딜 정책 중에 저는 디지털이라고 봅니다. 뭐 그린과 사회 안전망은 그 다음이고 일단 지역이 다시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디지털 뉴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정책 중에서 강릉시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뭐 4차 산업혁명을 외친 지 우리가 한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가슴속에 와서 닿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각종 규범과 제도와 법 때문에 이게 기득권에 대한 탈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평론가님께서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아직 사회는 움직이는데 조직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는데 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과정 중에 그나마 사실은 국가에서 한국형 KUD를 얘기했을 때 광역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국가 주도예요. 이게 KUD라는 것 자체가 대기업 주도입니다. 그 대기업이 주도하는 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제도 완화해주고 우리가 각종 법규에 있어서 혜택을 줄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으로 오면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뉴딜에서 뭘 하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뉴딜 자체의 주도권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강릉시가 강릉형 뉴딜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얻어먹는 걸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전국의 기초단체가 이렇게 뉴딜 정책을 미리 확보하거나 계획을 한 데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빨리 준비를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K-뉴딜의 정책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잘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상반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재원 확보 혹은 또 국비 확보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비를 확보하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뭐 확보한 국비는 얼마나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에 또 공모를 하실 건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지금 뉴딜 사업의 기간이 정부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공모 사업을 했고요. 예.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내년 초까지 전체적으로는 다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년 초라는 거는 그것이 2022년. 네, 22년 초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느 도시에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년 초까지는 다 확정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대체로 5년에서 뭐 많게는 10년까지도 깁니다. 그러니까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이 되면 1,000억 원이 이제 국비 500억, 도비 이제 150억, 강릉시비 350억 이렇게 해서 1,000억 원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사업이 진척이 제대로 안 되면 또 깎습니다.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뉴딜 사업은 대부분이 한 80% 정도는 이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투입할 것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30%가 시비 부담이라며 보시면 되겠죠. 그걸 다시 한 5년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 보면 이제 한 1,000억 원 안쪽에 예산 부담이 들 거고요. 이것은 강릉시 재정이 한 1조 2천억 정도로 평균을 잡고 그 중에 이제 약 한 10%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이제 충분한데 조금 전에 이재복 평론가님께서 금고 역할만 하고 돈만 풀고 외지 업체가 와서 하느냐. 우선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깔아놓으면 그 이후에 이제 부가가치 창출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를 우리가 최첨단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최첨단의 교통체계를 강릉에 구축이 된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그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관광객이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요. 이동의 편리성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맛집을 찾아가고 이러면 부가가치적으로 우리가 음식 산업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프라를 까는 기본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제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제 이모빌리티가 되고 이러면 네네네. 지금 현재 기존의 버스를 운전하신다든지 네네. 또는 이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비자발적인 실업이 이제 발생을 하기 좀 있을 수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이제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죄송한데 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버스 운전수나 택시 기사이신 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첨단 교통 체계가 갖춰지면 그렇습니다. 무인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예, 가정하에신 거죠. 또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려입니다, 우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산업의 중심 산업이 뭐냐 이런 이제 서로 질문을 좀 많이 해요. 농업인가 관광업인가 막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그러다가 뭐 체험 관광하자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노동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은 아마 없을 텐데 요거만큼은 좀 저희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런 계획이 혹시 이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해갖고. 예. 네.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정보화가 진행이 되고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겪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실업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차가 전면 도입이 되면 지금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고 이제 우리 강릉에서도 내년부터는 보실 수가 있고요. 금년 4월 우리 ITS 실사단이 왔을 때는 그 자율주행 차를 타고 실사를 다녀야 됩니다. 강릉역에서부터 총회 장소인 우리 올림픽 파크까지 자율주행 차가 다녀야 되고 버스가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승객은 인허가를 아직 받은 게 아니지만 그 시스템은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공항에서부터 자동차 주차장까지는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고 제가 직접 타봤는데요. 약 한 2.5km를 60km 이상의 속도로 그냥 기사가 없이 그냥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사님들이 실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동화가 일어나고 인공지능화가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교통체계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저희들이 완충하는 그런 장치들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편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부작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뉴딜 사업 자체는 어쨌든 국가주도 대기업주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난 시에서도 좀 마인드를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제 그린 에너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지역에 가보면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하거나 정부가 그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무이자 융자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 펀드 형태로 뭐 펀딩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린 에너지가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지역 주민들은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직장을 잃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창업센터 운영한 지 한 10년 됐어요. 근데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난 정부가 아니면 자치단체가 너네 창업해. 처음에 딱 지켜보다가 너네가 성공하면 우리가 이것저것 도와줄게. 창업 장학금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네들이 하면은 너네가 창업을 실험을 한번 해봐. 실패하면 우리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 제품을 우리가 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너네 성공하면. 근데 우리 지금 정부 조직은 안 그래요. 중국도 5번을 실패를 해도 6번째 가서 지원을 안 해주지 5번까지는 용납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창업 분위기, 여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분위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왜 그러냐? 지방정부에서 시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가 감사가 나요. 네 지난해 제대 실패한 아들인데 왜 또 지원해줬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뉴딜을 한다고 아무리 매스컴에서 얘기를 한들 지금 와서 주민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정책을 너무 큰 것만 가지고 발표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KU딜에 맞춰서 강릉도 어떻게 보면 KU딜인데 진짜로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강릉의 KU딜은 정말 지역 주민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첨단 교통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그 얘기가 ITS 교통총회를 강릉 유치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 먼저 현 상황을 좀 짚어주시고 유치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석학이 모이는 교통총회죠. 우리가 이제 교통이라 그러면 지금은 옛날 같이 이렇게 뭐 도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탈 것입니다, 탈 것.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또 자율주행이 가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의 최첨단 기술들, 전자장비 이런 전시회가 열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미나도 열리고 우리 강릉은 모델 도시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도시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우리 향후 강릉의 한 50년의 미래를 우리 ITS 교통총회가 잘 구축을 해놓으면 우리 강릉의 미래들을 좀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 10월달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제 개최는 26년이고요. 최첨단 교통 도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지금 목표입니다. 가능성은 높으니까 이제 도전하겠죠. 이제 국내,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개최한 도시가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이 했고요. 대구가 이제 저희들하고 마지막에 경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아서 국내 후보 도시로는 우리 강릉이 결정이 됐고 지금까지 세계 유수한 도시 수도들이 주로 이제 했습니다. 도쿄, 또 싱가포르, 베이징, 런던, 베를린, 디트로이트 들으시면 아마 다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지막 경합은 타이베이하고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와 지금 경합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 홍보를 못 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제 외교전을 좀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투표로 결정합니다. 10월이 돼야 명확하게 드러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총회 하면은 처음에 지난해 아마 강릉 시민들은 갑자기 자동차 기반도 없는 강릉에서 이런 총회를 하지 아마 좀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 5대 생산국 안에 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그걸 자동차에 접목한 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과거에 10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하고 이 ITS 총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상용화를 못했었죠. 그때는 이제 비용 문제로 상용화를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 때문에 이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게 5년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했던 걸 미국에 가서 개발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이제 자동차 강국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ITS 총회는 지능형 교통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진국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도시에서 이 디지털의 종합적인 거를 조금 전에 시범도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대도시에서 다 시행을 해보니까 실용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증 사업이라는 게. 중소도시에서 이런 걸 한번 누군가가 끌고 가줘야지 그 중소도시에서 성공을 한 걸 가지고 대도시로 가지고 가서 이제 실용화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ITS 총회도 저는 올림픽을 개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전 세계의 그 심사위원들이 알 거라고요. 그때 사실은 또 전기차 자율주행을 강릉에서 시범 운행을 내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필이 되겠죠. 그럼 그거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시범 자율주행차 시범지구까지 묶어서 패키지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범지구로 선정을 되면 우리한테 뭐가 좋지? 한데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이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이 같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그 실험 무대를 테스트 베드를 강릉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나라의 튜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개조해서 하는 매니아들이 5조 원의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튜닝을 했는데 이거를 도로로 끌고 나오면 불법이에요.
오조를 들여서 이 차 사업, 차량에 대해 동호인들이 막 하고 있는데 어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주행 이런 시범 특구가 되면은 그 차량들을 강릉의 어느 지역에 와서 운행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자동차 산업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것들이 딸려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두 개의 시범적인 시도는 저는 디지털 시대에 아주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가는 기회를 만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예, 있죠. 있으면 하시죠. 저기 ITS 교통체계 그거를 유치를 하게 되면 한 3,800억 정도가 지역에 예산이 들어오죠. 약간 이제 부무장님 말씀처럼 3,800억 중에서 우리 강릉의 기업들이 얼만큼 가져가느냐가 이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데, 저는 뭐 유치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다른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타이페이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또 뭐 바이든도 당선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될 거라고 보는데, 자, 됐다고 치고 그럼 3,800억 중에서 강릉에 얼마만큼 쓸 것이냐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취임하시고서는 관광 분야에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100억 이렇게 쓰신 적 없으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이 만드는 거점 도시의 콘텐츠는 어차피 지금 중학생,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거를 소비를 하는 건데, 계속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거기 가면 뭐가 없고 뭐 불편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게 그 노약자, 그 여행 약자들에게 좀 그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강릉만의 특화된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 뉴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요. 핵심적인 것은 우리 강릉이 그동안에 굉장히 전통 예술이 강했죠. 유네스코 단오 문화가 있고, 강릉 농악도 있고, 그런 이미지 자체가 우리 안동과 더불어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트렌드들은 전통과 현대가 다 믹싱이 되는 것이, 제주도는 앞서서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굉장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오고 있고, 골프보다도 오히려 그쪽이 더 흡입력이 지금 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인근의 관광지에 비해서 동선이 좀 깁니다. 항구를 가려면 주문진을 가야 되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또 중앙시장을 와야 되고, 오죽헌을 가야 되고, 또 정동진을 가서 모래시계 공원을 가야 되고, 이렇게 이 약점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킬러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중심되는 아주 핵심 요소가 있고 그것을 주변에 이렇게 끼우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뭘로 할 것이냐. 기존의 것으로는 다 조금 이렇게 강한 흡입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흡입력을 중심부에다가 놓으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아티 뉴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7공원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 리처드 마이어 미술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단계로 곧 밝힐 텐데 그런 부분들, 또 뮤지엄 및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 동력을 가지고 경포를 중심으로 또 남북을 다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파급력이 좋겠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단오, 이제 그리고 또 내년에 있는 세계 합창 올림픽,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뮤지엄, 미디어 아트, 전통 예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예술인 국제영화제, 이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종합예술의 도시가 되는 거죠. 세계 어느 유명 관광지도 예술이 존재하고 문화가 존재하지 아니한 그런 도시는 관광지로서의 영속성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치만 보는 관광들,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럽의 아주 유서 깊은 도시, 또 다른 중국의 도시들, 이런 다 문화와 결부러진 도시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강릉은 충분히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트 뉴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방금 여기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좀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술 아트 도시로 가는데 지금 현재 그 디자인 공공센터는 있는데 왜 색깔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는지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책자를 이제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강릉시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색깔이 너무 복잡한 거야. 여기 이제 오렌지색을 썼어요. 이 오렌지색은 할아버지도 읽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끼리 읽을게 할아버지 보지 마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기억되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소나무, 그 다음에 뭐 태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일홍, 이런 것들이 이제 깃발, 저희들 상징인데, 그런 색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아트 도시의 출발이 좋다. 공공 디자인이 있으면 그 공공 디자인에 맞는 색깔은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무슨 보조사업 이런 거 해보면, 너무 관심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율에 맡겨두면 되는데 왜 그걸 꼭 일일이 간섭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관광 거점 도시보다는 효과가 좀 덜한 거죠, 그게. 네, 관광 거점 도시는 1,000억대 사업, 1,000억 원의 사업이고요. 문화도시는 당초 300억에서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관광 사업과 정부 공모 사업 중에 관광 거점, 관광 분야에서는 최대 사업이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이고, 문화관광부 아닙니까? 이제 문화 부문에는 최대 사업이 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인데, 두 개, 관광과 문화를 다 된 도시는 이제 우리 강릉이 전국에서 유일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좀 질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000억대가 됐는데 먼저 문화도시까지 또 주느냐라는 데 대한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그걸 극복을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시민 참여단 하셨던 분들의 아주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문화도시는 문화의 일상화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자는 게요, 뭐 디자인 바꾸고 건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의 문화를 느끼도록,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편집도 하고 색깔도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이 도시 재생에 참여도 하고, 시민들이 직접 도시의 관광 지도도 그리고, 문화, 서클들을 만들어서 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문화의 일상화, 더 많은 시민이 더 폭넓게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하도록 하는 게 문화도시 사업이고,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은요, 지역의 주민보다는 그야말로 외지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이고요. 이 두 개는 같이 합쳐져야지만 시너지를 높이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문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강릉이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에 있어서는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강릉 시내에 들어오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껴요, 시민들이.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콘텐츠화해서 그걸 브랜드화하자는 강릉의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트 뉴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디지털 뉴딜에서 뭐 이런저런 막 활동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강릉의 도시의 품격,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의 뭐 예술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트 뉴딜로 대별된다는 느낌을 제가 지금 딱 설명해서 듣겠네요. 이제 과연 그 강릉의 그 어떤 그 도시 브랜드가 뭐냐? 과연 그냥 뭐 2018 뭐 우리 동계올림픽 그거냐? 아니면 새로운 걸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그 대화의 창을 좀 많이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민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예, 이렇게 또 뭐 음악하는 단체들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아트 뉴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2022년 세계 합창 대회가 또 열리죠.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트 뉴딜에 있어서 크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강릉 시민들 중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살기 바쁘시거나 이런 분들, 상당수의 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지금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금년 7월에 문체부에서는 우리 정부 내에서 설치하죠. 국제행사로 지정이 돼야지만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강원도와 우리 강릉시가 주도해서 해외 도시와
경쟁을 했던 것이고요.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로잔에서 이번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두바이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유럽의 도시 또 있습니다. 32개국이 경쟁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강릉이 또 합창대회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결정되고 나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국민들이 다 지금 삶이 팍팍하고 합창대회만 하겠다고 홍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을 했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절차, 준비,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조직위원회 구성 이런 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7월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할 때는 동계올림픽에 강릉에 오셨던 손님의 10배가 오거든요. 이건 외국인 손님만입니다. 국내 응원단들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일평균 저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많게는 그래서 대회 기간 전체 열흘 동안 100만 명 가까이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소를 일단 하는 것이 지금 대학생도 한 10,000명이 그중에 되기 때문에 가톨릭 관동대 또 우리 강릉 원주대 기숙사들 다 배정 문제라든가 또 숙소들 배정하는 문제, 테러 방지 대책 이런 부분에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지금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7월 달이 정부 사업이 되면 국비가 이제 지원이 되죠.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예산들을 약 한 200억 안쪽으로 쓰면서도 부가가치는 숙소하고 식비만 해도 2,000억입니다. 강릉에 떨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릉이 코로나가 팬데믹 이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들을 연이어서 합창올림픽을 비롯해서 2년 뒤에는 24년에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확정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교통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그 2년 뒤에 26년에는 세계 총회를, ITS 교통총회를 합니다. 3대 올림픽이 다 연이어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창올림픽, 청소년 동계올림픽, 교통올림픽까지 그야말로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강릉 시민들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글로벌 도시로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각 도시가 실생활에서 외국인을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는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선수 보호를 위해서 선수촌에서 갇혀져 있었거든요. 올림픽 할 때는. 근데 이제는 합창올림픽은 그야말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강릉 시내를 누비게 될 거거든요. 합창 단원들이 자유롭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도시에서 만나는 그런 풍경들. 로마에서 만나는 풍경,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풍경들을 홍콩에서 만나는 풍경, 이런 풍경을 강릉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로 진정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조금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내년부터는 좀 체험을 하실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몸소 느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세계 합창 대회라고 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계속 그 나라별로 팀별로 노래만 부르는 건지 아니면 올림픽처럼 종목이 있어서 뭐 이어달리기처럼 이어 부르기, 마라톤처럼 오래 부르기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예를 들어서 빈소년 합창단이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합창단이 있을 거고, 우리도 국립합창단이 있을 거고, 또 KBS 합창단이 있거나, 또 MBC 합창단이 있거나, 또 뭐 각 방송사 합창단, SBS 합창단이 있거나 이런 예를 들어서 메이저 합창단은 프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간은 아마추어 향연이 열립니다. 대규모 합창인데 이제 떼창이라 그러는. 그럼 콘서트장 같은 거겠네요. 수만 명이 운집해서 하는 그 어마어마한 풍경들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많은 이제 전 세계의 분들이 이 세계 합창대회를 통해서 힐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국내에도 수많은 이제 종교계 합창단들이 있고요. 또 공립 합창단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엄청난 분들이 열흘 있다가 가고 나서 그냥
공허해지는 게 끝이냐 아니면 우리가 올림픽 유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분명히 세계 합창 대회도 하게 되면 뭔가 유무형적인 유산이 남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낼 거냐 이거를 또 이게 계속 가장 발전할 거냐. 네,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한 150억, 160억 정도의 예산을 국비가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강원도가 또 강릉시하고 똑같이 돈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150억 정도, 1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천억의 부가가치를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올림픽 스타디움, 또 우리가 대학교 강당, 그 다음에 교회의 예배당, 큰 예배 공간 교회. 같은 병원의 야외 공연장, 뭐 이런 등등의 각종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레거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창 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시스템이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그냥 막 공간이 아니라 네네. 음향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창원, 마산, 진주에서도 그 대회는 아니지만 합창 대회를 한번 크게 했었어요. 그게 네네. 2009년에 신종 플루가 왔을 때 했는데 29개국에 한 200개 단체가 와서 네네.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네. 강릉에 한번 춘천 원주에 네네. 제안을 해서 네. 예,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올 한번- 거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네네. 국내에 있는 모든 메이저는 다 옵니다. 네네. 다 그 오게 얘기 돼 아니고 있죠. 장소 제공을 네. 춘천 네. 원주랑 같이 하자 아, 이런 네, 한 말씀이죠. 그게 이제- 번쯤은 춘천에서 네네. 해보고 네, 그것도 좋은 건데. 파급 우선은 효과를 저희들이 가장 지금 역점을 두는 강원도하고 역점을 두는 건요. 북한에서 하는 겁니다. 원산에서 예, 예, 하는 예.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저도 그런 의도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금강산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올림픽 장소를 옮기지 못하듯이 테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국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똑같이 우리 올림픽 때처럼 군경이 다 와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테러 방지에 우리 군부대가 다 이게 가드를 해야 되고 경계가 바운다리가 넓어지면 군의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는 네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두바이하고 해서 경쟁력을 가졌던 것은 중동에 비해서는 우리가 테러 위험으로부터 약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걸 검증했다. 이런 강점을 저희가 내세워서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노래 부르는 행사를 한다라는 게 그리 적절한 시간적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문체부 장관이 이 주관이 돼서 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네. 강릉형 뉴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뭐 점검해 봐야 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짧게 돌아가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국민들도 뉴딜 사업을 아직 잘 모르는데 이 시행하시는 이제 공직자분들도 기존 사업 잘 추진 안 되던 사업에 뉴딜이라는 포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진짜 뉴딜 사업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맞게 나는 공직자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줘서 이 어려운 상황에 국민들한테 그래 우리 조금만 더 참자. 6개월만 참으면 이 사업이 우리한테 일자리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릉형 뉴딜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 안보, 외교,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전적으로 다 맡아주시고,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좀 잘 이렇게 차별성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우선 자치분권, 그러니까 재정분권이라도 좀 빠르게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칭 비율도 사실 너무 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국가가 다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지역이 살 수 있는 이런 숨통도 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좀 뭉치셔갖고 건의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사업은 일단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올해 계획을 하고 내년에 최초의 예산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설계비를 줍니다.
본 예산은 4년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이후를 내다보고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한 것이 올해 대부분이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결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처 얘기를 못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얘기를 못 했거든요. 시간 관계상. 우리 강릉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도전합니다. 탄소 제로화에 도전을 해야 되고 강릉의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된 청정한 도시를 찾는 어마어마한 수도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도 여기에 편승을 해서 그린 수소 관광 도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강릉의 산업 구조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모멘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 멀리 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가 여기에 각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여기와 접목을 시켜서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강릉은 차근차근 지금 아트 뉴딜과 그린 수소 관광 도시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정부와도 또 우리 강원도와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잘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걱정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동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마지막 터널의 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를 통해서 한번 잘 계획을 해보도록 그렇게 저와 또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신 우리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강릉형 뉴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뉴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한 가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릉형 뉴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